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집안의 만남이라고요.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잔인한 굴레가 될 줄은 김지영 씨도 몰랐습니다. 39살 결혼 10년 차 학습지 판촉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그녀에게 시댁은 늘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 그러니까 지영 씨가 29이던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지영 씨는 대학 졸업 후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소개팅으로 만난 박준혁 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준혁 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소위 말하는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상견례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시어머니 최순자 씨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지영 씨의 아버지가 타고 온 낡은 경차를 훑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의 아버지 김만복 씨는 평생 농사만 짓다가 이제는 은퇴한 시골 농부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뭐 하시는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외동아들 결혼이다 보니까요. 아, 예. 저는 그저 시골에서 농사 좀 짓고 이것저것 하며 살았습니다. 변변찮습니다. 아이고, 농사요? 요즘 농사도 참 힘드시죠? 최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시아버지 박성태 씨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쪽에서는 집은 준혁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고 차도 새로 뽑아줄 생각입니다. 그쪽에서는 저희야 뭐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요. 딸아이 시집 보내는 거 챙겨주는 정도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지영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가 좋다고 했고 사랑하니까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결혼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결혼식은 수수하게 치러졌습니다. 지영 씨 친정에서는 솔직히 많은 것을 해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고 어머니는 지영 씨가 대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나마 외동딸이니 아버지가 모아둔 돈으로 이불과 기본적인 혼수만 마련했습니다. 아가, 이것 좀 봐. 이불이 이게 뭐니? 요즘 누가 이런 거 써? 우리가 거래하는 데서 제대로 된 거 다시 맞춰야겠다. 어머니, 저희 친정아버지가 정성껏 준비해 주신 건데요. 정성? 아이고, 정성으로 되면 세상에 뭐가 안 되겠니? 나도 시집 올 때 우리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데. 너는 친정이 그 모양이니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 배워야 할 것들. 그 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사사건건 지영 씨의 친정을 들먹였습니다. 결혼 첫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볶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이 잡채 왜 이래? 면이 다 불었잖아. 우리 집은 원래 잡채를 이렇게 안 하거든. 아, 그래. 미안해.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 그리고 이 동그랑땡도 모양이 왜 이래? 가난한 집에서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가?
지영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누이 박미진 씨는 지영 씨보다 5살 어렸지만 처음 만난 날부터 반말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어? 어머, 내가 뭐 잘못된 말 했어? 사실이 그렇잖아. 솔직히 오빠가 왜 이런 집안이랑 결혼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 순간 지영 씨는 남편 준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눈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아까부터 듣고 있었잖아.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뭘? 아, 미진이가 좀 그렇지. 근데 내가 좀 이해해. 우리 미진이가 원래 성격이 좀 직선적이잖아. 직선적인 게 아니라 무례한 거잖아. 야, 명절인데 왜 분위기 깨고 그래? 그냥 웃고 넘겨. 가족인데. 가족. 그 말이 지영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은 그 가족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평소에도 수시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나 오늘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집에 좀 와서 청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아이고, 너희 친정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이런 것도 못 배웠겠구나. 내가 다 가르쳐줘야지 어쩌겠니. 지영 씨는 그날도 학습지 판촉을 마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네. 구석은 왜 안 닦아? 역시 못 사는 집 딸은 이래서 안 돼. 우리 미진이는 어릴 때부터 내가 다 가르쳐놔서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데. 어머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하, 열심히 한다고 다 되면 너희 친정아버지도 그렇게 못 살겠니? 사람은 타고난 게 있어야 해. 지영 씨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갔습니다. 결혼 3년 차 처사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차가웠습니다. 딸이야? 아이고, 첫째가 딸이면 어떡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아들이었는데 다음에는 꼭 아들 낳아야 한다. 어머니,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 태어난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 건강한 건 좋지. 근데 시골 농사꾼 집안 피가 섞여서 그런지 얼굴이 영 못생겼네. 우리 준혁이 어릴 때 사진 봐봐. 얼마나 잘생겼는데.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며 못생겼다니. 지영 씨는 그 순간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산후조리원은 꿈도 못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산후조리원? 그런데 돈 낭비할 거 있어? 옛날 사람들은 미역국 먹고 며칠 쉬다가 바로 일했어. 나도 준혁이 낳고 3일 만에 일어나서 밭일했다고. 요즘은 좀 다르잖아요, 어머니. 몸이 많이 상해서요. 다르긴 뭐가 달라. 요즘 젊은 것들은 유난이야. 그렇게 몸살이면서 살면 뭘 제대로 하겠어. 그러니까 집안도 못 일으키지. 지영 씨는 결국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신 것은 딱 사흘이었습니다. 나도 바쁘거든. 너희 친정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도움이라도 보내달라고 해봐. 아,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겠구나. 불쌍해서 어쩌니. 친정아버지 김만복 씨는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낡은 경차에 시골에서 가져온 반찬들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지영아, 아이고 내 딸. 고생했다. 손녀 얼굴 좀 보자. 아빠 왔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힘들긴 뭐가 힘들어. 손녀 얼굴 보는데. 어디 보자. 아이고, 이쁘네. 우리 지영이 닮아서 이렇게 이쁜가 보다. 김만복 씨는 손녀를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지영아, 이거 손녀 태어난 기념으로 내가 조금 마련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줘라.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이거 어디서 난 돈이에요? 이렇게 많이는 안 돼요. 많긴 뭐가 많아. 평생 농사 지으면서 이것저것 좀 모아둔 거야. 아빠가 딸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것마저 안 받아주면 아빠 속상하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슬쩍 봉투를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1,000만 원? 호호, 그래도 농사 짓는 분 치고는 많이 모으셨네요. 우리는 손녀 돌잔치 비용만 해도 그 이상 들 것 같은데. 김만복 씨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예, 뭐 저야 없는 살림에 이 정도가 최선이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어른. 호호호, 그럼요.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요. 바쁘실 테니 그만 들어가 보세요. 친정아버지를 배웅한 후 시어머니가 지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친정아버지 평생 농사만 지으셨으면서 1,000만 원 모으셨다고 저렇게 뿌듯해 하시네. 딱하기도 해라. 그 돈으로 뭘 하겠어. 우리 집안 수준에는 안 맞지만 뭐 정성은 가상하니까. 지영 씨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껴서 모은 돈인지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지영 씨는 여전히 학습지 판촉원으로 일했습니다. 가정 형편상 외벌이로는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것마저 트집을 잡았습니다. 옳게, 아직도 그 학습지 외판원해? 창피하지도 않아? 우리 오빠가 그래도 사장 아들인데 와이프가 그런 일을 하고 다니면 체면이 뭐가 돼? 체면으로 애 키워. 돈이 필요하니까 일하는 거지. 아이고, 친정에서 지원이라도 좀 해주면 그런 일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너희 친정은 맨날 쪽쪽 빨아먹기만 하지. 우리 친정이 언제 뭘 빨아먹었는데? 아이 참, 그러면 명절 때마다 뭐 해온 거 있어? 맨날 시골 반찬에 싸구려 과일이지. 우리 엄마는 너희 친정 욕도 못하시고 속만 썩으시는 거야. 지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 아무리 그래도 내 친정 욕하는 건 선 넘은 거 아니야? 선? 아니 사실을 말하는 게 왜 선을 넘는 건데? 솔직히 우리 가족들 다 똑같이 생각해. 오빠가 왜 이런 집안 며느리를 데려왔나 싶다고. 그때 옆에서 TV를 보던 남편 준혁 씨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야, 둘 다 그만 좀 해라. 시끄럽게. 준혁 씨, 내 여동생이 지금 내 친정 욕하는 거 듣고 있었잖아.
왜 아무 말도 안 해? 뭐, 미진이가 좀 심하게 말하긴 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 솔직히 나도 장인어른한테 기대한 게 좀 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진짜 없으시더라고. 뭐라고? 아니, 내가 뭐 잘못된 말 했어? 있는 집안 자식들은 결혼하면 부모가 이것저것 도와주잖아. 근데 우리는 뭐 맨날 그 시골집에서 오는 반찬이 전부잖아. 지영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집안은 상관없다고 했던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진심 아니면 뭐? 지영아, 나도 스트레스 받아. 회사에서 아버지한테 시달리고 집에 오면 너희 친정 때문에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좀 이해해줘. 지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과 왜 결혼했을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엇을 믿고 버텨온 걸까?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는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지영아.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 그냥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빠 건강해? 나야 뭐 건강하지. 근데 너 울었어? 안 울었어. 감기 좀 걸려서 그래. 거짓말. 다 알아, 아빠는. 시댁에서 또 뭐라고 했지? 지영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친정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조금만 더 참아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아빠 잘못 아니야. 아빠는 아무 잘못 없어.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부자였으면 우리 딸이 이런 서름 안 받았을 텐데. 그렇지만 지영아,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언젠가는 다 뒤집어질 날이 올 거다. 뒤집어지다니? 무슨 말이야, 아빠? 아니, 아무것도. 그냥 하는 말이야. 우리 지영이는 착하니까 하늘이 도울 거라고. 알았지? 지영 씨는 아버지의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영 씨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김만복 씨는 전화를 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시골집 뒤편에 있는 작은 방. 그 안에는 모니터 세대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비트코인 차트와 부동산 시세, 그리고 해외 주식 현황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김만복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지금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아빠가 나서면 내가 더 힘들어질 테니까. 하지만 때가 되면 그때는 아빠가 꼭 지켜줄 거다. 화면 속 자산 총액은 200억 원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김만복 씨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한편 시댁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성태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대기업에 자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였는데 최근 납품 물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본사에서 물량을 더 늘려달라고 했어. 기회가 왔다 이거야. 이 기회에 공장을 확장해야겠어. 여보, 잘 됐네요. 우리 준혁이가 사장 되는 날도 머지 않았구먼. 그래. 이번에 은행에서 대출 좀 받아서 제대로 투자할 거야. 최신 설비로 바꾸고 공장도 넓히고
3년 안에 연매출 100억 찍는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특히 대기업에 의존하는 하청업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혼 10년 차 지영 씨의 일상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낮에는 학습지 판촉을 다니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시댁에 가서 눈치를 보고 명절이면 온종일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 10년 차 가을 지영 씨의 시댁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박성태 씨의 환갑잔치였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성대하게 치러졌고 하객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업가로 성공하셔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를 이끌어 주세요. 준혁 씨가 단상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영 씨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지영아. 거기서 뭐해? 어른들 술잔 비면 바로바로 채워드려야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영 씨는 고개를 숙이고 어른들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이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참 얌전하네요. 근데 어디 집안이에요? 시어머니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묻지 마세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안인데, 뭐, 우리 준혁이가 좋다니까 어쩌겠어요. 그래도 애 하나는 잘 낳아줬으니까요. 지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술을 따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누이 미진 씨가 지영 씨를 불렀습니다. 언니, 이리 와봐. 왜? 아까 하객 중에 우리 아빠 거래처 사장님 있잖아. 그분이 친정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셨거든. 내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고 했더니 표정이 묘하시더라. 아마 우리 집안 품격이 어디로 갔나 싶으셨겠지.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아니, 그냥 언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친정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지영 씨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영아, 뭐해? 빨리 케이크 준비해야지. 왜 이렇게 굼떠? 아, 네. 지금 갈게요. 지영 씨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니 눈가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버티면 돼. 오늘만. 그렇게 혼자 다독이며 다시 연회장으로 나갔습니다. 환갑잔치가 끝나고 한 달 후 시아버지의 공장 확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았고 최신 설비를 들여왔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대기업에서 물량을 2배로 늘려달라고 했다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요. 우리 준혁이도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대로 된 사장이 될 날이 머지 않았네요.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사업 규모를 너무 급하게 키우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준혁 씨, 이렇게 한꺼번에 확장해도 괜찮은 거야? 뭐가? 아버지가 다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데. 그래도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만약에 대기업 쪽에서 물량을 줄이면 어떡해? 야, 내가 사업을 알아? 학습지 외판원이 무슨 경영을 알겠어. 그냥 가만히 있어. 지영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빨리. 공장 확장 공사가 끝난 지 석 달 후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본사 방침이 바뀌어서요. 납품 물량을 기존의 3분의 1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물량 늘려달라고 해서 공장까지 확장했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사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해외 업체로 일부 물량을 돌리기로 했거든요. 단가가 30%나 싸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결정권이 없어서요. 계약서대로 3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시아버지 박성태 씨는 전화기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놈들. 처음에는 물량 늘려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줄인다고? 우리가 호구야? 하지만 대기업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납품 물량은 급감했고 새로 들여놓은 설비들은 놀게 됐습니다.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이자만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은 무슨, 다른 거래처를 뚫으면 되지. 내가 이 바닥에서 30년을 굴렀는데 시아버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은 이미 고정 납품업체가 있었고 중소기업들은 단가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잘 아는 사업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 내가 좋은 거래처 하나 알아봤어. 중국 쪽인데 물량도 많고 단가도 괜찮아. 근데 선투자가 좀 필요해. 한 5억 정도? 5억? 지금 당장은 힘든데. 야,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내가 보증 서줄게. 어차피 물건 납품하면 바로 돈 들어오니까 걱정 마. 시아버지는 고민 끝에 사채까지 끌어다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 사업가는 돈을 들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뭐, 연락이 안 된다고?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시아버지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주한 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님, 이자 납부가 3달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정상화되지 않으면 담보물 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시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울었고 시누이는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오빠, 이거 어떡해?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며? 나 어디서 살라고? 나도 몰라. 아버지가 다 망쳐놨잖아. 준혁 씨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회사에 나가봤자 할 일도 없었고 집에서는 가족들의 원망만 들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지영 씨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너 혹시 모아둔 돈 있어? 네, 저요? 그래.
이럴 때 가족이 힘을 합쳐야지. 내가 일한 돈 좀 보태. 지영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 학원비랑 생활비 보태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아이고, 이럴 때 무슨 학원비야. 당장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제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맨날 친정 무시하시고 저 구박하시고 그러고도 어려우니까 돈 내놓으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것 봐라. 시어머니한테 어디서 말대답이야. 내까짓 게 뭔데? 내까짓 거요? 네, 맞아요. 저 못 사는 집 딸이에요. 근데 그 못 사는 집 딸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준혁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야, 지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왜 이래? 아니, 준혁 씨. 지금 내가 한 말이 틀려? 10년 동안 당신네 가족한테 얼마나 무시당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지금 집안이 힘든데 힘을 합쳐야 할 거 아니야. 힘을 합쳐? 좋아. 그러면 당신은 뭘 할 건데? 당신네 아버지가 사업 말아먹은 건데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 야, 너 진짜. 준혁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때려봐. 그러면 나 진짜 나가. 애 데리고. 준혁 씨는 잠시 굳어 있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좋아.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 지영 씨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은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아빠, 나야.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이랑 잠깐 아빠 집에 가도 될까? 무슨 일이야, 지영아? 일단 와. 어서 와. 지영 씨는 아이를 데리고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친정이었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가 마루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지영아. 손녀도 왔구나. 얼른 들어와. 아빠, 미안해. 갑자기 와서.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딸이 친정 오는 게 당연하지. 김만복 씨는 손녀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시댁에서 또 뭐라고 했어? 지영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시댁 사업이 망한 것,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것, 남편이 손을 들려고 했던 것까지. 김만복 씨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됐구나. 아빠, 지영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사실 아빠는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냥 가난한 농부가 아니야. 지영 씨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뭔 말을 하는 거야? 따라와. 보여줄 게 있다. 김만복 씨는 지영 씨를 데리고 집 뒤편의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모니터 세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떠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아빠가 30년 동안 투자한 거야. 처음에는 농사 지으면서 남는 돈으로 주식을 조금씩 샀어. 그러다가 2010년쯤에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게 됐지.
그때 투자한 게 지금까지 불어난 거야. 지영 씨는 화면에 뜬 숫자를 봤습니다. 총 자산 232억 원. 230억? 그래. 그리고 땅도 좀 사뒀어. 서울 근교에 개발 예정지가 몇 군데 있거든. 그것까지 하면 한 250억 정도 될 거야. 지영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농부인 줄 알았던 아버지가 250억 원의 자산가라니. 아빠, 왜 이걸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시댁에서 그렇게 무시당할 때도 말하고 싶었지. 하지만 말하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 왜? 생각해봐. 아빠가 부자라는 게 알려지면 시댁에서 어땠겠어? 돈 때문에 더 들러붙으려고 했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는 내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중받길 원했어. 지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그리고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아빠가 나설 때가. 나선다니? 뭘 어떻게? 김만복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건 아빠한테 맡겨. 지영아, 10년 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그날 밤 지영 씨는 아이와 함께 어릴 적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창문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지영 씨가 친정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시댁에서는 연락이 수십 통 왔습니다. 대부분 준혁 씨였습니다. 지영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빨리 집으로 돌아와. 돌아가라고? 왜? 또 돈 내놓으라고? 야, 그건 엄마가 급하니까 그런 거잖아. 내가 말릴게. 그러니까 일단 돌아와. 지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 씨, 솔직히 말해줘. 나 돌아오라는 거, 나 때문이야 아니면 내 돈 때문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내가 내 아내니까 그렇지. 그래. 근데 나한테 손 들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느껴지던데. 야, 그건 내가 흥분해서 그런 거잖아. 진짜 때릴 생각은 없었어. 흥분하면 아내한테 손을 들어도 돼? 그리고 10년 동안 내 가족들이 나한테 한 짓은? 그건 다 괜찮은 거야? 준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아,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응? 아니, 당분간은 만나고 싶지 않아. 생각 좀 정리할게. 지영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댁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시댁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경매 날짜가 잡혔대요. 다음 달 15일이래요. 뭐, 벌써?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나? 시아버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 거래처 외상까지 갚아야 할 돈이 40억 원이 넘었습니다. 공장과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친척들한테 연락해 봤어요? 다 해봤어. 다들 피하더라. 잘 나갈 때는 돈 빌려달라고 줄 섰으면서 시누이 미진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러면 파혼될 수도 있잖아. 미진아, 일단 조금만 참아. 뭐라도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다들 외면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사돈 어른한테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뭐, 그 시골 농사꾼한테? 그래도 지영이 아버지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뭐라도 있지 않겠어요? 한 몇천만 원이라도 빌릴 수 있으면.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에이, 그 양반한테 뭐가 있겠어. 평생 농사만 지은 분인데. 그래도 한번 연락해봐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국 시아버지가 김만복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돈어른. 저 준혁이 아버지입니다. 아, 예. 사돈어른. 무슨 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사돈어른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지 해서요. 도움이요? 어떤 도움 말씀이신지? 시아버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혹시 몇 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돈어른,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죠. 제가 내일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예. 그러시죠. 시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김만복 씨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탄 차는 낡은 경차가 아니었습니다. 까만색 벤츠가 시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게 뭐야? 시어머니가 눈을 비볐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만복 씨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돈어른 오셨습니까? 그 차는? 아, 이거요? 제 차입니다. 네, 사돈어른 차라고요? 김만복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얘기할 게 많습니다. 거실에 앉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미진 씨, 그리고 준혁 씨까지. 자, 사돈어른. 돈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가 필요하신 겁니까? 시아버지는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좀 많이 필요해서요. 몇 천만 원으로는 안 되고. 얼마요? 40억 원입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물론 다 빌려달라는 건 아니에요. 사돈어른 형편도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좀 보태주시면. 김만복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억. 그 정도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돈어른,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40억 원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건부로요. 조건이요? 김만복 씨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점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사 지분을 넘기라고요? 예. 빚을 제가 대신 갚아드리는 대신 회사 지분 51%를 제 명의로 넘기시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강도 같은 소리예요. 남의 회사를 빼앗으려고요? 빼앗다니요. 40억 원을 받으시고 회사도 유지하실 수 있는데 이게 날강도입니까? 그래도 그렇지.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 어디서 그런 돈이 있어요? 뭔가 수상한 거 아니에요? 김만복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자산은 250억 원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과 부동산 투자로 모은 돈이지요. 원하시면 자산 내역 보여드릴까요?
시댁 식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5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숨기셨어요? 숨긴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돈댁에서 제 딸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말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지영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김만복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제 딸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가난한 집 딸이라고, 못 배웠다고, 친정이 빨아먹기만 한다고, 다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 미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그건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그랬긴 해도 그렇게까지는. 오해? 제 딸이 울면서 전화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제가 나서면 딸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준혁 씨가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지영이한테 잘 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급해서요. 조건을 좀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조정이요? 네. 지분 51%는 너무 많습니다. 30% 정도로 낮춰주시면. 김만복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정은 없습니다. 이 조건이 싫으시면 다른 데서 돈을 구하세요. 물론 구할 수 있다면요. 시아버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 준혁 씨가 소리쳤지만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러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야. 김만복 씨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여기 사인해 주시죠.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김만복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한테도 사과할게요. 앞으로 잘할게요. 김만복 씨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제 딸한테 하셔야죠. 네. 지영이한테 사과할게요. 진심으로요. 시어머니는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김만복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돈 때문에 하는 거짓 사과라는 것을, 사과는 나중에 지영이가 직접 받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인지 아닌지는 지영이가 판단할 겁니다. 김만복 씨는 서류를 챙기고 일어섰습니다. 자금은 내일 입금되도록 하겠습니다. 빚 정리 잘하세요. 그리고 김만복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벤츠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시댁 식구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무시했던 그 가난한 농부가 250억 원의 자산가였다니.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회사 절반이 그 사람 손에 넘어갔다니. 준혁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한테 잘해야겠다. 장인어른이 저렇게 부자인 줄 몰랐네. 이거 잘하면 대박인데. 그 추한 속내를 들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금이 입금된 후 시댁은 겨우 파산을 면했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회사는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심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며느리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어머니가 그동안 너무 못해줬어. 미안하다. 지영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돈 내놓으라고 다그치던 사람이 갑자기 딴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내가 철이 없었지. 며느리한테 잘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야박했어. 앞으로 잘할게. 시누이 미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그동안 내가 버릇없이 굴어서 미안해. 앞으로는 언니라고 부를게. 지영 씨는 그 변화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재력을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영 씨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준혁 씨도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변한 척 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그동안 너무 못했어. 앞으로는 진짜 달라질게. 장인어른 은혜도 갚아야 하고. 지영 씨는 남편의 말에서 장인어른 은혜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구나. 이 사람도. 그래, 알았어. 지영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변한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 기회는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지영 씨가 우연히 화장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 지영이한테 잘하는 척하는 거 진짜 힘들어. 그러게. 나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어쩌겠니? 지금은 참아야 해. 사돈어른 돈이 얼마인데. 근데 지영이가 언제까지 이 집에 있으려나. 빨리 이혼하고 재산 좀 받아냈으면 좋겠다. 야, 그건 아직 이르지. 일단 사돈어른한테 잘 보여서 회사 지분 더 받아내든지 해야지. 그러면 오빠한테 지영이랑 잘 지내라고 해야겠네. 장인어른한테 효도하라고. 그래. 내 오빠가 좀 잘해줘야 할 텐데. 지영이 비위 좀 맞춰가면서. 지영 씨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연기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야. 시댁 사람들 진심이 아니야. 방금 대화 엿들었는데 아빠 돈 노리고 연기하는 거더라. 그럴 줄 알았다. 지영아, 아빠 말대로 해. 뭘? 아빠가 계획이 있어. 그 사람들 본색을 드러내게 할 거야. 며칠 후 김만복 씨가 시댁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호들갑을 떨며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어서 오세요. 밥은 드셨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그러실 것 없습니다. 볼일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김만복 씨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요. 의사 말로는 시한부래요. 시한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댁 식구들은 표면적으로는 놀란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암이 발견됐는데 말기라고 하더군요. 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아이고, 어떡해. 사돈어른, 너무 충격적이네요.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미리 정리하려고요. 제 재산 대부분은 지영이한테 갈 겁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더 반짝거렸습니다. 당연하죠. 지영이가 외동딸이잖아요. 당연히 지영이한테 가야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지영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혼하거나 불행하면 재산 전부를 기부할 생각입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당연하죠. 저희가 지영이 잘 모시고 살게요. 우리 며느리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진짜 잘해줄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김만복 씨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닙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김만복 씨가 나가자마자 시댁 식구들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시한부래요. 그리고 재산이 다 지영이한테 간대요. 시어머니의 눈이 광기로 빛났습니다. 250억이야. 그게 다 지영이한테 오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시누이 미진 씨도 흥분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오빠가 지영이 언니한테 진짜 잘해야겠네. 이혼하면 안 되잖아. 당연하지. 준혁아, 너 들었지? 지영이한테 무조건 잘해. 뭐든 해줘. 장인어른 재산 받을 때까지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걱정 마. 그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영 씨가 거실 한쪽에 녹음기를 숨겨둔 것입니다. 다음 날 지영 씨는 그 녹음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은 안 바뀌는구나. 지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일주일 후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만복 씨의 시한부 선고 후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난히 지영 씨에게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지영아, 이것 좀 먹어.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일부러 만들었어.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건강은 어떠셔? 많이 힘드시겠다. 네, 많이 힘들어 하세요. 아이고, 어떡해. 사돈 어른이 그렇게 되시다니. 정말 안타깝네. 지영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안타까워요? 그럼, 당연히 안타깝지. 사돈 어른인데. 그래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뭔데? 지영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한부래요. 재산이 다 지영이한테 간대요. 250억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지영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녹음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시한부라는 소식에 기뻐하시던 목소리요. 지영아. 그건 오해야. 우리가. 오해요? 그러면 이건요?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준혁아, 지영이한테 무조건 잘해. 장인어른 재산 받을 때까지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 씨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아셨죠? 어머니가, 시누이가, 그리고 당신이 저한테 어떤 사람들인지 10년 동안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부자라는 걸 알자마자 태도를 바꿨어요. 근데 그것도 진심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재산 때문이었죠. 지영아.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시어머니가 지영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제발. 지영 씨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그 무릎 꿇는 것도 진심이에요? 아니면 돈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시한부 아니에요. 뭐라고? 다 연기였어요. 어머니 같은 사람들 본색을 드러내게 하려고요. 시댁 식구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영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지영아. 준혁 씨가 지영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진짜 변할게. 이번엔 진짜야. 진짜? 당신이 진짜 변할 거라는 말 10년 동안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이제 더 이상은 안 믿어. 지영아, 제발. 우리 아이도 있잖아.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리고 당신네 가족은 아이한테 해가 되는 사람들이야. 지영 씨는 팔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시댁에서는 여러 번 연락이 왔지만 지영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지영 씨가 사는 친정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지영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제발.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지영 씨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사실 너희 아버지가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 처음에는 돈 생각만 했어. 나도 인정해. 근데 내가 떠나고 나서 혼자 생각해봤어. 내가 뭘 했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았어. 친정이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그 서름을 내가 너한테 고스란히 한 거야. 내가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했어.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된 줄. 지영 씨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지영아, 용서해달라고 말 못하겠어. 내가 한 짓을 어떻게 용서받겠어. 근데 한 가지만 말할게. 미안하다. 진심으로.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지영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도 10년 동안 많이 원망했어요. 근데 이제 그만 놓아주려고요. 원망도 분노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저만 힘드니까요. 지영아,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시어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지영 씨에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손녀를 볼 때도 예전처럼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지분을 김만복 씨에게 넘긴 후 오히려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사업에 욕심을 부리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운영하시면 됩니다. 저는 경영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요. 김만복 씨는 약속대로 회사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만 조언을 해줬습니다. 시누이 미진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파혼 위기까지 갔지만 상대 집안에서 시댁의 상황을 알고도 결혼을 허락해줬습니다. 언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철이 없었어.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돼.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준혁 씨는 여러 번 지영 씨를 찾아왔습니다. 지영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변할게. 하지만 지영 씨는 단호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 변한 척만 했지. 나 이제 더 이상 기대 안 해. 이혼은 성사됐습니다. 양육권은 지영 씨가 가져갔고 준혁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년 후 지영 씨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학습지 판촉원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작은 교육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딸아이가 뛰어오며 상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영 씨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최고다. 외할아버지한테 자랑하러 가자. 응. 지영 씨와 딸은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만복 씨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아이고, 내 손녀. 어서 와. 김만복 씨는 손녀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없었으면 저 아직도 거기서 고생하고 있었을 거예요. 고맙긴. 내 딸인데. 그리고 지영아, 사람은 결국 진심이 통하는 거야. 시간이 걸려도. 네,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영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10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변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지영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은 다름 아닌 그 힘들었던 10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